여기는 세계 교통의 미래를 결정하는 스위스 제네바 포럼 현장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이 실패하고 모두가 등을 돌린 하이퍼루프 기술.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영상 하나를 공개하자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가장 앞장서서 한국을 조롱하던 일본 전문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가 전혀 예상 못한 대한민국의 기술 전쟁. 지금부터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앨리스터 핀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속철도 공학 석좌 교수입니다. 철도 기술 분야에서 50년이 넘는 경력을 쌓아왔고 일본 신칸센 개발에도 자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죠.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저를 따라다니지만 그건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단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제 명성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철도 공학계에서는 이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고풍스러운 연구실에서 저는 학술지 논문 심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제게 쌓인 논문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내세우는 것들의 90%는 이미 실패한 개념의 재탕이었고 나머지 10%도 물리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가까웠죠. 교수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제 조교 마틴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구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 강의가 취소되기라도 했나? 아닙니다. 한국에서 온 뉴스입니다. 그들이 하이퍼튜브로 시속 1000km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틴을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한국의 허풍이겠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교수님, 공식 발표라고 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오송 테스트 시설에서 기록한 데이터라는데요. 마틴, 자네는 공학도로서 기본적인 물리학도 모르나? 시속 1000km라. 그런 속도에서는 열과 마찰, 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버진 하이퍼루프와 스페이스X도 포기한 기술이야. 일론 머스크조차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져오지 말게.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지도 않고 손짓으로 마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류의 과장된 발표는 매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연구비를 더 타내려는 시기에는 더 심했죠.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들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을 모방하는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철도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태블릿의 보고서는 그대로 제 서류 더미 아래에 묻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검토하고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스카치 한 잔을 즐겼죠. 과학자의 일상은 극적인 사건보다는 끊임없는 반복과 검증의 연속이니까요. 그게 제가 믿는 학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한국의 보고서가 신경 쓰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보도될 정도라면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새벽녘에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꽤 인상적인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KTX 산천이라는 고속열차를 독자 개발했고 세계적인 학술지에 여러 논문을 발표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이진우라는 연구원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20년 동안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이라. 그 긴 세월을 한 가지 기술에만 쏟다니. 제가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을 때였습니다.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미래 교통 포럼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매년 참석하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했어요. 초청장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초청장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다나카 켄지, 제 수제자이자 일본 JR 철도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교토대학 출신으로 10년 전 제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뛰어난 인재였죠. 핀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네바 포럼 소식 들으셨습니까? 방금 초청장을 받았네, 켄지. 자네도 참석하나? 네,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합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정말 큰 소동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이 공식 의제로 상정되었으니까요. 허풍에 불과할 텐데 왜 그렇게 흥분하나? 문제는 그들이 실제 작동하는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시속 1000km를 넘었다고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켄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켄지는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 일본 정부가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한국 기술의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칸센 개발팀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야 켄지의 불안감이 이해되었습니다. 일본은 항상 고속철도 기술의 선두주자였고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실제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면 일본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었죠. 걱정 말게, 켄지. 제네바에서 그들의 허풍은 곧 드러날 테니 내가 직접 그들의 데이터를 검증해 보겠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선생님께서 권위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이 해프닝은 곧 끝날 겁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태블릿을 찾았습니다. 서류 더미 아래에 묻혀있던 한국의 보고서를 꺼내 처음으로 제대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러 의문점이 보였죠. 진공 튜브 내 압력 유지 방식, 자기장 제어 시스템, 에너지 소비량. 모두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시뮬레이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저는 보고서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뭔가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네바에서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요. 그러나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해냈다면? 그 생각은 제 확고한 신념을 조금씩 흔들었어요. 50년간 쌓아온 지식이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살며시 엄습했습니다. 제네바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가능한 모든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려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진우 박사의 인터뷰였어요.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의 접근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증명된 길을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택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을 교통 시스템에 접목한 것이 핵심 혁신이었죠. 반도체 기술이라. 이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교통 시스템에 접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물리학적 원칙에 따르면 그들이 주장하는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었어요. 특히 열 발생과 진동 제어 부분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죠. 제 계산으로는 시속 1000km에서는 승객이 탈 수 없을 정도의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저는 문득 20년 전 제가 썼던 한 논문을 떠올렸습니다. 고속이동체의 진동 제어에 관한 이론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은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특정 조건에서 진동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했었죠. 물론 그때는 기술적 한계로 실현 불가능했지만 혹시 한국이 그 이론을 현실화한 건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현실적이지 않다며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하자 다나카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여전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경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 대표단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고맙네, 켄지. 한국팀에 대해 더 알게 된 정보가 있나? 네, 그들의 연구 책임자는 이진우라는 사람입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20년 넘게 하이퍼튜브 기술만 연구해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20년이라. 그 긴 시간 동안 불가능한 일에 매달렸다니 안타깝군. 다나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일본 신칸센처럼 검증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법이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다나카는 계속해서 한국 기술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도 교수님께서 한국 기술의 불가능성을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너무 감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켄지, 과학은 감정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야 하네. 내일 한국팀의 발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고. 물론입니다, 교수님.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이미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셨잖아요. 다나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오랜 연구에 따르면 진공 튜브 내에서 자기부상, 캡슐이 시속 1000km 이상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열과 진동 문제는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내일 있을 포럼을 위해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 발표는 고속철도의 물리적 한계와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였어요.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내용으로 시속 500km가 실용적인 한계라는 제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가득했죠. 발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저는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네바의 아름다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강연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제 학문적 커리어 전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만큼 큰 충격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과학자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항상 증거를 따르라는 말을 시험하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네바 국제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교통기술 전문가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과 함께 앞쪽 좌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장내를 둘러보니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대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국 대표단도 눈에 띄었죠. 저기 있군요. 다나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양복을 입은 나이든 사람이 이진우 박사입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조용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젊은 연구원들이 몇 명 앉아 있었죠. 그들은 다른 대표단처럼 시끄럽게 네트워킹을 하는 대신 자료를 검토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이진우 박사의 모습에서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지혜와 확신이 읽혔어요. 저는 문득 그가 20년간 어떤 고난과 역경을 거쳐 이 자리에 왔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학계에서 누구보다 잘 알듯이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는 것은 항상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포럼의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개회를 선언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35회 세계 미래 교통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주요 의제는 하이퍼스피드 교통수단의 가능성과 한계입니다. 특별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하이퍼튜브 기술의 진위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버진 하이퍼루프와 스페이스X도 포기한 기술을 왜 다시 논의해야 하나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고속철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장내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다나카의 직설적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았죠. 그의 질문은 무례했지만 과학적으로는 타당한 의문이었으니까요. 사회자가 답하기 전에 한국팀의 이진우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요청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나카 박사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고속철도 분야에서 후발주자였습니다. KTX도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 시작했죠. 하지만 질문자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이진우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불가능이란 단어를 잘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도, 반도체 강국이 된 것도, 조선 산업의 세계 1위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진우의 말에 작은 감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감동적인 스피치가 물리학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사회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예정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속철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신 앨리스터 핀치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50년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담긴 발표를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고속철도 기술의 물리적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현실적인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시속 500km가 상용화 가능한 최대 속도입니다. 그 이상의 속도는 에너지 소비, 열 발생, 진동 문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 수식을 보여주며 제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30분간의 발표 동안 청중은 집중해서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 대표단은 제 말에 크게 공감하는 듯 했어요. 진공 상태의 튜브 내에서 자기 부상 캡슐이 움직이는 하이퍼루프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현에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튜브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둘째, 시속 1000km 이상에서는 튜브 내벽과의 마찰로 인한 열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동 제어입니다. 이 속도에서는 미세한 불균형도 치명적인 진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버진 하이퍼루프와 스페이스X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한 미국의 프로젝트들도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진동 문제는 물리학의 기본 원칙상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시속 500km가 실용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시속 1000km라는 속도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용적인 교통수단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나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완벽한 발표였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팀의 차례군요. 이진우 박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핀치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기존 고속철도 기술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시속 500km가 한계일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 개요가 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하이퍼루프 개념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우리의 하이퍼튜브는 세 가지 핵심 기술에 기반합니다. 첫째, 완전 진공이 아닌 준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3중 자기장 제어 시스템으로 자기장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냉각 시스템과 실시간 능동형 진동 상쇄 장치입니다. 이진우 박사는 계속해서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설명은 과학적으로 정교했고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나노초 단위로 작동하는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진동을 감지하고 상쇄합니다. 이는 마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원리와 유사하지만 그 정밀도는 수천 배 높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우리의 접근법이 기존 하이퍼루프와 다른 점은 통합 시스템 개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프로젝트들은 각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우리는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공 유지, 열 관리, 진동 제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이진우 박사는 스크린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띄웠어요. 그것은 하이퍼튜브의 핵심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발한 바이오닉 제어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신경계에서 영감을 얻었죠.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관찰하여 같은 원리를 하이퍼튜브에 적용했습니다. 수만 개의 센서가 튜브 전체에 분포되어 있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그의 설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특히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한 제어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오송 테스트 시설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길이 2km의 진공 튜브 안에서 캡슐이 빠르게 가속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하단의 속도계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800km/h, 900km/h, 그리고 마침내 1019km/h. 장내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어요. 이 영상은 축소 모델을 사용한 실험입니다. 실제 크기의 시스템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나카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진우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제 크기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송의 5km 길이의 테스트 트랙이 완성되었고 사람이 탑승 가능한 크기의 캡슐도 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제 인원 탑승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진우 박사는 이어서 실제 크기의 하이퍼튜브 시설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캡슐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용적인 교통수단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의 편안함과 안전성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저는 버진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존슨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속도에 도달했지만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나요? 이진우 박사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특히 초고효율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회생 제동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95%까지 높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신칸센의 70%, 중국 고속철의 6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제 옆에서 다나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도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한국팀의 설명은 과학적으로 완벽했고 제가 지적할 수 있는 허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 대표단의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진공 튜브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진우 박사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완전 진공이 아닌 준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도 충분한 저항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튜브는 100M 단위로 구획화되어 있어 한 구역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고 청중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 소속의 엔지니어가 그 질문을 대신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시속 1000km에 가까운 속도에서는 극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객이 커피 한 잔도 편안히 마실 수 없다면 이 기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하이퍼루프 기술의 가장 큰 약점을 지적한 질문이었어요. 시속 1000km에서 진동을 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진우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 연구팀을 가장 오래 괴롭혔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논쟁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국가 발전 철학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한 사람이 발언권을 얻었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너무 모험적입니다.
일본은 신칸센을 60년 넘게 안전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높이며 검증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법이 아닐까요? 이에 중국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우리는 기존 고속철도 기술을 완성한 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한 번에 큰 도약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진우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각국의 접근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을 반영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넓은 국토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좁은 땅에서 빠르게 변화해야 했습니다.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압축 성장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였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은 감정이 아닌 증거에 기반해야 했죠. 하지만 기술 개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어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정과 의지가 있다 해도 물리학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 문제는 이론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실제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는요. 이진우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핀치 교수님, 저도 20년 전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MIT에서 공부할 때 모든 교수님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는 교수님의 1995년 논문, 고속이동체의 진동 제어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논문에서 교수님은 특정 조건에서 진동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셨죠. 당시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20년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제 오래된 논문을 알고 있다니. 그것은 제 커리어 초기에 쓴 것으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논문이었어요. 이진우 박사는 리모컨을 들어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퍼튜브 캡슐 내부 영상이었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는 커피가 담긴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속도계는 시속 1200km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커피 표면은 잔물결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영상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능동형 3차원 진동 상쇄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이 기술은 원래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이퍼튜브에 적용했고 결과적으로 시속 1200km에서도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고 카메라는 캡슐 내부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승객석, 테이블, 심지어 책장에 놓인 책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정지해 있는 방처럼 보였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을 교통 시스템에 적용한다는 발상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접근법이었어요. 그것은 분야를 넘나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진우 박사는 계속해서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적 진동 제어입니다. 일반적인 시스템은 진동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진동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튜브 전체에 분포된 센서 네트워크와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다나카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건 모두 통제된 환경에서의 실험일 뿐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지진, 전력 문제 등. 당신들이 만든 관 속에서 승객들은 커피 한 잔은 마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의 말에 여러 대표단이 동조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 대표단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었어요. 이진우 박사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성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3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진 감지 시스템은 0.1초 내에 작동해 자동으로 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모든 가능한 비상 상황을 고려한 듯 했습니다. 화재, 정전, 지진, 테러.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진우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장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접근법에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적 설명은 완벽했고 제가 알고 있던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50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의 한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인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 접근법이 왜 다른 나라들에서는 시도되지 않았을까요? 특히 기술 강국인 미국이나 독일에서요. 이진우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융합을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기술, 조선 기술, 심지어 생물학적 원리까지 하이퍼튜브 개발에 접목했습니다. 이런 다학제적 접근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산업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기술 개발의 철학적 측면까지 다루고 있었어요. 그것은 서양의 분석적 접근과 동양의 통합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발언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긴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석좌 패널리스트인 핀치 교수님께서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특히 다나카는 제가 한국의 기술을 전면 부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과학자로서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스크린에 떠있는 한국의 데이터와 미동도 없는 커피잔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습니다. 저는 50년간 철도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보았고 대부분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사라졌죠. 그래서 저는 항상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진우 박사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내에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단 쪽에서 논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난 50년간 우리는 더 밝은 촛불을 만들기 위해 경쟁해왔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술의 발전이었죠. 그런데 저 한국인들은 조용히 전구를 발명해냈군요. 제 말에 장내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은 단순한 속도 향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입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을 접목한 진동 제어 시스템은 솔직히 말해 놀랍습니다. 저는 이진우 박사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증거들로 판단하건대 한국의 기술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는 한국의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볼 기회가 있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내는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의 태도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듯 했어요. 특히 다나카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진우 박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핀치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수님을 한국으로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우리의 기술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발언 이후 많은 투자자와 기술자들이 한국 대표단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전에는 무시당하던 그들이 이제는 주목의 중심에 선 것이었죠. 다나카는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지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켄지.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과학자야.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네.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었어. 그들은 물리학의 한계를 부정한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거지. 다나카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5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제 이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학문적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보수적이고 완고해졌어요. 그것이 제 성공의 비결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진실을 추구해왔지만 어쩌면 제가 정의한 진실의 범위가 너무 좁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제 호텔방을 찾아왔어요. 이진우 박사였습니다. 핀치 교수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직접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명함과 함께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한국 방문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우리는 오송 테스트 시설에서 첫 번째 공식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는 케임브리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박사님. 직접 보고 싶군요. 이진우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교수님의 이론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1995년 논문 고속 이동체의 진동 제어는 우리 기술의 기초가 되었죠.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 논문이 그들의 혁신에 기여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정말입니까? 그 논문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한 이론적 기반 위에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을 더했을 뿐이죠. 우리 연구소 입구에는 교수님의 명언이 걸려 있습니다. 불가능은 단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해결책이 있다는 뜻이다. 제가 20년 전 한 인터뷰에서 말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보수적이 되었나 봅니다. 이진우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과학은 젊은 과학자들의 열정과 경험 많은 과학자들의 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교수님의 논문이 없었다면 우리의 연구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진우 박사는 하이퍼튜브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10년 전에는 정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희 팀원들은 모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10년간 실험했지만 진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이 기술을 완성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했죠.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과학자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그것은 젊은 시절 제가 가졌던 태도이기도 했어요. 이진우 박사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들의 접근법은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특히 반도체 기술을 교통 시스템에 접목한 발상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 기술력을 다른 분야로 확장한 것이었죠. 제네바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학문적 태도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했는데 어느새 제 자신의 이론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논문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기술의 패러다임 전환 융합적 접근법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려 했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저는 제 연구실 조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연구 방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해 있어요.
특히 그들의 융합적 접근법은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조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흥미를 보였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으니까요. 교수님, 저는 한국의 논문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틴이 자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반도체 기술과 교통 시스템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다른 조교가 말했죠. 그렇게 우리 연구실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한국의 접근법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도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이는 이진우 박사의 제자 중 한 명인 김민수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과학자였지만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에 여러 논문을 발표한 인재였습니다. 핀치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진우 박사님께서 테스트 시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송 테스트 시설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한국은 이미 미래로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처음 오셨나요, 교수님?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렇네. 사실 아시아는 일본과 중국만 방문해봤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솔직히 말해 놀랐네. 한국에 대한 내 이미지는 많이 낡은 것 같아. 여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로 가득하군.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십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해왔으니까요. 30년 전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변화의 속도. 그것이 바로 한국을 정의하는 키워드 같았어요. 오송 테스트 시설에 도착하자 이진우 박사가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핀치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길이 5km의 거대한 튜브 구조물로 안내했습니다. 시설 내부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어요. 특히 제어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이퍼튜브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하이퍼튜브에 탑승하실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탑승한다고요? 안전한가요? 이진우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팀은 이미 수백 번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모시는 자리죠. 교수님께서 첫 번째 승객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하이퍼튜브 캡슐은 생각보다 넓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고급 비행기의 1등석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정된 좌석에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영상 속 그 실험을 위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진우 박사는 웃으며 답했어요. 네,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는 제어실로 돌아갔고 잠시 후 방송이 들렸습니다. 핀치 교수님, 지금부터 가속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000km로 제한하겠습니다. 5km 구간을 왕복하게 됩니다. 캡슐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속하는 동안 어떤 진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흐릿해졌습니다. 속도계는 계속 올라갔어요. 500km/h, 700km/h, 900km/h, 그리고 마침내 1000km/h에 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바라보았죠. 영상 속에서 본 것처럼 커피 표면은 잔물결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약 1분 후 캡슐은 부드럽게 감속했고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진우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50년간의 연구 경험으로도 이런 기술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놀랍습니다, 박사님. 진정한 혁신이군요.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진우 박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의 이론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혁신은 언제나 과거의 지식 위에 세워지는 법이니까요. 하이퍼튜브 시승 후 이진우 박사는 저에게 연구시설 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소의 각 부서에서는 하이퍼튜브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이오닉 시스템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의 원리를 기술에 접목하는 연구를 합니다. 이진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새들이 비행 중에 난기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연구하고 그 원리를 하이퍼튜브에 적용했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개발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며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이런 융합적 접근법이 한국 특유의 것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융합해 왔어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보니 양쪽의 장점을 흡수하고 우리 것으로 발전시키는 데 익숙합니다. 또한 현대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죠. 그날 저녁 한국 연구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이퍼튜브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예산 삭감과 조롱을 견뎌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10년 전 우리 프로젝트는 거의 중단될 뻔했습니다. 이진우 박사가 회상했어요. 모든 실험이 실패했고 정부 지원도 끊길 위기였죠. 그때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이것을 해낼 것인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희생, 그리고 끈기의 결과물이었어요. 식사 중에 한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시니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겸손해졌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과학자로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배웠어. 교수님의 그런 태도가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박사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론에 집착하지만 교수님은 증거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과학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그 빛처럼 한국의 기술은 세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의 일부가 되어 함께 미래를 밝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연구실에 앉아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하이퍼스피드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하이퍼튜브 기술 분석이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세계 교통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예측했습니다. 논문이 발표된 후 다나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논문 읽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켄지, 과학자는 증거 앞에서 겸손해야 하네. 우리가 알던 세상이 바뀌고 있어. 하지만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신칸센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제 그 기술이 구식이 된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네. 과거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일본도 한국의 접근법에서 배울 수 있을 거야. 다나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러 갔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오, 그랬나? 어땠나?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저도 우리의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나카의 변화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완고하고 전통적인 접근법을 고수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의 변화는 한국 기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내리고 있었어요. 50년간의 학문적 경력 끝에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종종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곳에서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을요. 그 후 몇 개월 동안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은 세계 교통기술 분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기술을 도입하거나 연구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기술 이전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명예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고,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융합교통기술 강좌를 새롭게 개설했어요. 이 강좌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분야 간 경계를 넘어서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년 후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구간이 첫 상용 노선으로 개통되었고, 이전에는 3시간 걸리던 거리를 단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전 세계에서 투자자와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개통식 행사에 초대된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인류 교통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의 하이퍼튜브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연구진의 끈기와 창의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포기했고 중국은 과장했으며 일본은 과거에 안주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 앞에서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 뚝심이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다.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국가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선도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 이어 교통 분야에서도 세계를 리드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 면에서도 혁신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이퍼튜브는 기존 고속철도보다 에너지를 70% 덜 소비했고 사고율은 0에 가까웠어요. 이는 환경 문제와 안전이 중요해진 21세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또 다른 점은 한국의 기술 공유 정신이었어요. 그들은 특허를 독점하는 대신 개발도상국들과 기술을 공유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했죠. 교수님, 일본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후 다나카가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한결 누그러져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과 기술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구간에 하이퍼튜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명한 결정이네, 켄지.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거야. 다나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일본이 항상 아시아의 기술 리더였는데 이제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다니.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그들의 접근법이 더 혁신적이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네. 중요한 것은 인류의 발전이야. 이진우 박사의 지원 아래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일주일씩 한국을 방문하여 연구팀과 함께 하이퍼튜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어요. 특히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은 50년 경력의 노교수인 저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죠. 한국의 연구 문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했어요. 이진우 박사는 이런 문화를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라는 원칙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패 공유회를 합니다. 이진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연구원들이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논의하는 자리죠. 가장 큰 실패 사례를 발표한 연구원에게는 오히려 상을 줍니다. 이런 문화는 제가 경험했던 서구의 학문적 엄격함과는 달랐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연구 환경에서는 실패가 종종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더 많은 혁신을 이끌어내는 듯 했습니다. 하이퍼튜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 상용 노선인 서울 부산 구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후 한국은 더 많은 노선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서울 광주, 서울 강릉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외 진출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하이퍼튜브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제다 구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수라바야 구간 등이 첫 해외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어요. 우리는 기술 수출만이 아니라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진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기술은 공유될 때 더 빠르게 발전하니까요.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전통적인 기술 선진국들과는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주로 기술을 독점하고 특허로 보호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한국은 개방형 혁신 모델을 채택했어요. 물론 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하이퍼튜브 기술로 인해 한국은 이제 기술 혁신의 메카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기를 원했어요. 한국 방문 중 한 번은 이진우 박사의 초대로 그의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집은 아담하고 검소했지만 정돈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그의 서재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과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제가 MIT 유학 시절에 처음 읽었던 책입니다. 이진우 박사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당시에는 하이퍼튜브 같은 기술이 SF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진우 박사는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다고 해요. 그는 중학교 때 우연히 과학 잡지에서 고속철도에 관한 기사를 읽고 미래 교통수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는 고속철도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8시간이 걸렸죠. 저는 언젠가 내가 이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꿈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요. 그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학교에 진학했고 이후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기업들의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하이퍼튜브 연구를 시작했죠. 왜 미국에 남지 않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이 필요로 할 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나라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개인의 야망과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이퍼튜브라는 혁신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연구실 학생들에게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보여준 영상과 데이터를 보고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이진우 박사에게 추천서를 써줄게.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을 거야. 제 연구실은 점차 한국의 연구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공유회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융합 연구를 장려했어요. 이전과는 달리 이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팀들도 한국의 성공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자국의 신칸센 기술과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을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유사한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구팀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하이퍼튜브 기술은 교통 분야를 넘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진동 제어 기술은 건축, 항공우주, 의료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진에 강한 건물 설계, 초정밀 수술 로봇, 우주 탐사선 등에 이 기술이 활용될 것입니다.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 혁신은 단순한 과학적 성취를 넘어 세계가 협력과 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한 위대한 여정이었어요. 저는 제 회고록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끈기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은 물리적 한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이었다. 한국은 그 고정관념을 깨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세계를 변화시켰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이 꿈 같은 이야기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한 나라의 집념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를 배우셨을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그리고 이제 하이퍼튜브까지.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꾼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다음 혁신은 무엇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서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위대한 도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